2025년 8월 1일 안교백 국방장관과 현대 로템의 이용배 사장이 한국을 떠나 폴란드 남부 실롱스크주 글리비치에 위치한 부마로 아뱅디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브라디스와프 국방장관과 파베우 베이다 국무장관 등 폴란드의 주요 군 수뇌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글리비치 행사에서 열린 회담과 체결된 추가 계약에 따라 2026년부터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K2 전차의 폴란드 개량형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폴란드는 2026년부터 자력으로 전차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로열티 등을 포함한 수익을 창출하고 폴란드 생산 라인을 유럽 내 전차 제조 허브로 육성하여 이곳을 유럽 내 군수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과 폴란드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군사 협력의 성공적인 추가 계약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전략적 협력은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하게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위기감은 유럽 전체가 그동안 펼쳤던 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3개월 뒤인 2022년 5월 29일 당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블라시착이 서울을 전격 방문합니다. 블라시착의 3일간 일정은 한국 방위사업청인 다파와 하나 디펜스, 현대 로템 등의 면담으로 차 있어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 국방장관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상황으로 규정하고 폴란드의 전력 강화를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는 한국과 대형 프레임워크 계약을 발표합니다. 이 계약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약 600문 등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물량과 2026년 이후 K2의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내 자체 생산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긴급 실행 계약으로 불리는 세부 조항에는 2022년 말부터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폴란드 정부에 우선적으로 전달한다는 긴급 실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올해 당장 가장 빨리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새 장비를 줄 수 있는 곳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폴란드는 약속됐던 K2와 K9을 비롯한 초도 물량을 한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행동은 기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느린 지원 때문에 신속한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 강화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부터 폴란드 국방장관이 최초 한국을 방문했던 2022년 5월까지 수개월간 겪은 중요한 사건들이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선은 폴란드가 오랜 기간 쌓아왔던 동맹국들에 대한 주요 사건들과 연결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을 한국 군수 산업의 미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크림반도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폴란드는 자신들의 안보 전략을 이전보다 더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폴란드는 소련 국경선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던 철의 장막의 붕괴 직후 자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서방 세계에 합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태, 코소보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 서방 세계에 합류한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입장에서 언제든 러시아가 이유를 만들어 폴란드에 대한 영토 침략을 감행하고 유럽 내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이웃의 국가들의 단결된 모습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벨라루스를 포함한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서방 세계와 교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폴란드는 자신들이 구상한 새로운 안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온의 영향력이 높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배상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이 곧 국가 존속의 기초라고 인식했고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믿음이 정책 전반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빌리 블란트 시절부터 이어진 동방 정책을 통해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유럽 동구권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때 독일은 동참했지만
동시에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모습들을 통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된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러시아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유럽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고 유럽 내 안보 균형자 역할을 자처해온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이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명확한 위협으로 규정하기보다 논의해야 할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프랑스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체결된 민스크 협정을 독일과 함께 주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견제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여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와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러시아가 동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곳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칼리닝그라드주로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월경지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전후로 이 지역에 대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러시아는 장거리 방공 체계를 칼리닝그라드주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러한 행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장거리 방공 체계뿐만 아니라 해안 방어 및 대함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술 탄도 미사일을 상시 배치해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접근 차단, 지역 거부 거점화를 완성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칼리닝그라드주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한 폴란드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이후 폴란드는 유럽의 가장 심각한 위협을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네오 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지목했고 동부전선의 방어 강화 및 나토의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장악될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은 칼리닝그라드주를 포함한 벨라루스에서 더욱 확장되어 폴란드가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국가가 되어 안보적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유럽 내 복잡한 이해 관계로 인해 폴란드는 우방국들에 대한 외교적 설득의 한계를 느끼고 점진적 안보 구축을 넘어 보다 단호한 전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2014년 이후 폴란드는 나토 내 국가 중 국방비 지출이 상위권인 국가에 지속적으로 속했고 코로나 시기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줄일 때조차 폴란드는 증가폭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기체를 지속적으로 구매했고 나토의 동부전선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 일부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설득을 이어갔으며 동시에 자국의 전력 강화도 병행했지만 이는 여전히 나토와 EU 그리고 미국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폴란드의 외교적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개월 뒤인 2022년 4월 26일 독일 람슈테인 공군기지로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약 40개국 이상의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의 첫 회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토 회원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스라엘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누가 무엇을 얼마나 빨리 제공할지 계획을 조율합니다. 이러한 결과 당시 독일의 국방장관 크리스티네 람브레 히트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국가의 링타우슈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순환 교환 방식으로 불리는 링타우슈는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미 다룰 수 있는 소련제 무기를 보유한 폴란드,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먼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 공백을 독일의 지원으로 채우는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전력 강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전력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독일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약속했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을 즉각적으로 다른 국가에게 넘겨줄 만큼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군사적 준비 부족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링타우슈 작전의 효율성에는 공감했지만 경제 문제로 인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과 같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폴란드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링타우슈 작전을 통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수 지원을 한 지 한 달 뒤인 2022년 5월 24일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독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고, 독일은 이 일을 오해라며 폴란드의 비판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즉각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이미 생산 라인이 여러 국가의 주문으로 차 있어 폴란드가 원하는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프랑스는 주요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신속한 전력 증강과 함께 폴란드 현지에서 운용 가능한 능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폴란드에게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폴란드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하기 전부터 자체적인 전차의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이는 소련 시절 이어온 기술을 현대화한 모델로 20세기 기술에 기반한 전차라는 점 때문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높아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막대한 자금과 기간, 기술력이 투입되는 최신 전차의 독자적 개발과 생산을 한국의 기술 이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부마로 아뱅디 공장은 기존 폴란드가 전차를 생산하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개량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점 때문에 독자 생산의 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계약과 이곳의 성장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칼리닝그라드주를 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에게 보여주는 강경한 태도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유럽에 대한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유럽의 안보를 러시아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가 함께 나타나면서 유럽 전체는 이제 유럽이 유럽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서방 세계로 불리는 동맹 네트워크의 붕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유럽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즉각적인 전력 강화가 유럽 전체의 안보 구축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한국의 안보 협력은 루마니아로 이어져 남부 든보비차주의 공장 설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마니아와 계약을 통해 이곳에서 2027년부터 K9 자주포 및 탄약 수송 차량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확산된 한국 무기의 도입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북유럽 국가로 확산되며 발트 3국과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럽이 미국제 무기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 내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한국 군수 산업의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시작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